20년 전의 어느 날의 모습입니다. 어디 사세요? 라는 질문에 타워 팰리스에 살아요 라고 답하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그 말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으로 증명되었으며 서울의 최고 상류층임을 확인해주는 곳, 그곳이 타워 팰리스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짜장면 배달 안 돼요. 배달은 화물칸 엘베를 이용해주세요. 라고 갑질을 하던 그곳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한 평에 1억 원을 호가하던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정점, 그곳이 경매 사이트에서도 발견되었다는 현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부의 중심이었던 타워 팰리스에 대해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부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둘째,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바꾸는지. 셋째, 시대가 바뀌면 1등도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으며 그토록 우리가 부러웠던 타워 팰리스가 왜 밀려났는지, 그리고 수요와 공급, 유동성, 자산 가치라는 경제 원리가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경제 이야기로 세상 돌아가는 소식과 지식을 동시에 배우는 저의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02년 가을, 서울 도곡동에 거대한 탑들이 솟아올랐습니다. 타워 팰리스 1차가 입주를 시작했고 이듬해 2차와 3차가 연이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부동산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초고층 아파트라는 개념 자체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40층, 50층 높이에서 산다는 것이 낯설었고 주상복합이라는 단어도 생소했죠. 하지만 타워 팰리스는 그 모든 편견을 깼습니다. 호텔 로비처럼 꾸며진 1층 입구를 지나면 빠른 엘리베이터가 당신을 하늘 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전경, 그리고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 이건 단순히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위에 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연예인이 이사를 오고 재벌 2세가 집을 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대기업 CEO들이 하나둘 입주하기 시작했고 곧 타워 팰리스는 성공의 증명서가 됐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를 버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타워 팰리스 삽니다 라고 말하면 됐으니까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타워 팰리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집이었습니다. 한 평에 1원을 넘어섰고 펜트하우스는 50억 원을 호가했습니다. 이건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신분의 가격이었습니다. 강남에서 살아도 타워 팰리스에 사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압구정 아파트에 살아도 대치동에 집이 있어도 타워 팰리스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인 상징성을 가진 곳이었죠. 심지어 짜장면 배달도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돌았습니다. 배달원은 정문이 아닌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했고 관리실의 허가 없이는 위층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과하다 싶지만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만큼 타워 팰리스는 특별한 공간이었으니까요. 2010년대 중반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타워 팰리스 매물이 나와도 쉽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 안에 거래됐을 물건들이 몇 달씩 매물로 남아 있었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고객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격이면 반포 신축 아파트 살 수 있지 않나요? 재건축 가능한 데가 낫지 않을까요?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부자들이 원하는 게 바뀐 겁니다. 2000년대에는 높이가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높은 곳에서 사느냐가 성공의 척도였죠. 하지만 2020년대로 넘어오면서 부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부자들이 보는 건 이겁니다. 첫째, 브랜드 아파트인가? 둘째, 좋은 학군인가? 셋째, 신축이거나 재건축 가능한가? 넷째, 한강 조망이 되는가? 이 네 가지 중에서 타워 팰리스가 가진 건 학군 하나뿐이었습니다. 타워 팰리스는 아파트가 아니라 주상복합이었습니다. 똑같이 집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다른 건물이죠. 실평수가 아파트보다 적고 관리비는 훨씬 비쌉니다. 50평 기준으로 한 달에 6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나갑니다. 중앙 공조 시스템을 돌리고 호텔처럼 24시간 인력을 배치하니까요. 더 큰 문제는 재건축이었습니다. 타워 팰리스의 용적률은 900%를 넘습니다. 이미 땅에 지을 수 있는 최대치까지 다 지어버린 상태죠. 쉽게 말하면 이 건물은 더 이상 키울 수 없습니다. 부수고 다시 지어봤자 지금보다 나아질 게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보세요. 낡고 오래된 아파트지만 재건축이 가능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헐고 다시 지어서 가격이 몇 배로 뛰었습니다. 요즘 부자들은 바로 그걸 원합니다. 지금 좋은 집이 아니라 10년 후 더 좋아질 집을 원하는 겁니다. 타워 팰리스는 완성형 상품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최고로 지어졌고 더 이상 발전할 여지가 없었죠. 그게 2000년대에는 장점이었지만 2020년대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안 된다는 게 왜 그렇게 치명적일까요? 여기서 부동산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부동산은 속도 게임이 됐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발표하면 그날 저녁부터 시장이 요동쳤고 재건축 소식이 들리면 다음 날 아침부터 가격표가 바뀌었죠. 마치 주식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강남 부자들이 주목한 건 대치동 음마 아파트 같은 재건축 단지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아파트지만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헐고 다시 지어서 가격이 2배, 3배로 뛰었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이게 가능합니다. 30년 됐으면 부수고 새로 짓고 몇 년 뒤에 입주해서 대박이 나죠. 마치 묵은 김치를 버리고 새 김치를 담그듯이 낡은 건 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타워 팰리스는 달랐습니다. 용적률이 이미 900%를 넘었다는 건 쉽게 말해 땅에 지을 수 있는 만큼 다 지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미 42층, 57층짜리 건물이 서 있는데 여기서 더 높이 올릴 수가 없어요. 강남구청이 허락도 안 하고 법도 안 되고 무엇보다 헐고 다시 지어봤자 지금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이건 마치 이미 꽉 찬 지갑에 돈을 더 넣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성장할 여지가 없는 거죠. 서초구에 사는 김영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2018년에 타워 팰리스 살까 고민했는데 중개업소에서 재건축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반포 재건축 아파트 샀는데 지금 보니까 제 선택이 맞았어요. 속도의 시대에서 타워 팰리스는 이미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였습니다. 더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코스를 다시 돌 수도 없는 상태였죠. 그 순간부터 타워 팰리스는 서서히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타워 팰리스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 하나가 화제가 됐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달 92만 원. 댓글이 줄줄이 달렸죠. 저희는 73만 원 나왔어요. 겨울엔 100만 원 넘어요. 50평짜리 집 한 채 유지하는데 1년에 거의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0년이면 1억 원입니다. 이게 바로 감가상각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건물은 낡아가는데 유지비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죠. 더 아픈 건 이겁니다. 2002년 입주했으니 이제 25년 차 건물입니다. 차로 치면 20만 킬로미터 넘게 탄 중고차와 같아요. 엔진은 돌아가지만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배관에서 물이 새고 엘리베이터가 자꾸 멈추고 누수가 생깁니다. 강남에 사는 최민수 씨는 지난해 타워 팰리스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린 건 환기였어요. 중앙 공조라서 창문 열어도 바람이 제대로 안 통해요. 코로나 겪으면서 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거든요. 방 모양도 문제입니다. 건물을 멋지게 디자인하려다 보니 방이 사다리꼴이에요. 침대 놓고 옷장 놓고 나면 공간이 이상하게 남습니다. 가구는 전부 맞춤 제작해야 하고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매년 수천만 원씩 돈이 나갑니다. 관리비, 재산세, 종부세 합치면 1년에 5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 돈을 타워 팰리스에 계속 쏟아붓는 게 맞는 선택일까요? 여기서 경제학 용어로 기회비용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타워 팰리스에 50억 원을 묶어두는 동안 그 돈으로 다른 걸 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반포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했다면 지금쯤 70억 원이 됐을 겁니다. 20억 원의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서초구 김영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 계산해봤어요. 관리비에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합치면 1년에 2천만 원 넘게 나간대요. 그런데 집값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게 자산이 맞나 싶더라고요. 편안함에는 숨은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습니다. 타워 팰리스는 여전히 좋은 집이지만 돈을 벌어주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2013년 3월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가 법원 경매에 나왔습니다. 감정가 65억 원, 당시 아파트 경매 사상 최고가였죠. 부동산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타워 팰리스가 경매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경매는 싸게 사려는 사람들의 기회라고 생각하죠. 틀렸습니다. 경매에 나온다는 건 주인이 버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 못했거나
재산세와 종부세를 낼 수 없었거나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데 팔리지 않았거나 어느 쪽이든 한계에 몰렸다는 신호입니다. 아무도 좋아서 자기 집을 경매로 내놓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유찰입니다. 감정가 65억 원짜리가 경매에 나왔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든 겁니다. 한 번, 두 번 유찰되면서 가격이 떨어졌고 결국 생각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이게 시장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이 가격에도 사고 싶지 않다. 경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브랜드도 명성도 과거의 영광도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만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집을 살 사람이 있느냐. 경제학에서 유동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뜻이죠. 삼성전자 주식은 유동성이 높습니다. 팔겠다고 하면 1초 만에 팔립니다. 반대로 타워팰리스는 유동성이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카페를 보면 이런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타워팰리스 50평, 3년째 안 팔려요. 가격 5억 원 내렸는데도 연락이 안 와요. 매물로 나온 집들이 몇 년씩 묶여 있는 겁니다. 타워팰리스 경매가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부의 상징이었던 이곳도 돈이 필요하면 결국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리고 시장은 이미 등을 돌렸다는 것. 경매는 부동산 시장의 체온계입니다. 열이 오르면 경매가 줄고 열이 내리면 경매가 늘어나죠. 타워팰리스 경매 물건이 나온다는 건 시장의 열기가 완전히 식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경매에 나온 타워팰리스를 사는 사람이 없을까요?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살 수가 없어서입니다. 정부가 출구를 막아버렸거든요. 2017년부터 고가주택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9억 원 넘는 집은 대출을 거의 못 받게 됐죠. 타워팰리스는 어떻습니까? 가장 작은 평수도 20억 원은 넘습니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가 칼을 꽂았습니다. 공시가격 11억 원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세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1주택자도 부담스러운데 2주택 이상이면 세금 폭탄이 떨어집니다. 보유세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돈이 계속 나가는 구조죠. 마치 큰 배를 항구에 묶어두면 정박료가 매일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아무리 좋아도 정박료를 못 내면 팔아야 합니다. 강남구에 사는 이철수 씨는 2019년에 타워팰리스를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었는데 상속세와 보유세를 계산해보니 1년에 거의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관리비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이 훌쩍 넘었죠. 월급쟁이가 이 집 유지하려면 월급을 집에 다 갖다 바쳐야 해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았죠.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경매로 나와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대출이 안 되니까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는데 현금 부자들은 타워팰리스를 원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반포 신축 아파트나 한강변 재건축을 삽니다. 경제학 용어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경매 물건은 늘어나는데 받아줄 수요는 줄어드는 상황이죠.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타워팰리스의 출구를 막았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타워팰리스의 가치는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부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반포와 성수동입니다. 타워팰리스를 떠난 돈이 그곳으로 흘러갔죠.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를 보세요. 30평도 안 되는 집이 50억 원에 거래됩니다. 타워팰리스 50평보다 비쌉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시장은 정직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뀐 겁니다. 지금 부자들이 보는 건 한강입니다. 높은 곳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는 것보다 한강을 마주보는 게 더 값어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한강이 보이고 저녁에 산책 나가면 강변을 걸을 수 있는 집 말이죠.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더 극단적입니다. 100억 원을 넘어섰어요. 왜 이렇게 비쌀까요? 한강 조망에 숲세권에 재건축 기대까지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프리미엄의 복합 효과입니다. 좋은 조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겹치면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겁니다. 여의도 더샵 네미안첼리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 바로 옆이고 여의도 직장인들이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고 무엇보다 새 아파트입니다. 2020년대 부동산 시장에서 원하는 모든 걸 다 갖춘 거죠. 그런데 타워팰리스는 어떻습니까? 한강에서 멀고 재건축 안 되고 이미 25년 됐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조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경제학에서 대체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는
다른 상품을 말하죠. 커피값이 비싸지면 사람들은 차를 마십니다. 타워 팰리스가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똑같이 50억 원을 쓸 거면 사람들은 반포 신축을 선택합니다. 부의 기준이 바뀌면서 타워 팰리스는 대체제로 밀려났습니다. 유일무이했던 존재가 이제는 그냥 선택지 중 하나가 된 겁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별로 선택하지 않는 옵션으로 말이죠. 부동산은 위치가 전부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높이에서 한강으로, 상징에서 실속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말입니다. 2002년 타워 팰리스에 입주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됐다. 서울 최고의 집을 샀으니 평생 걱정 없겠지. 그 생각이 틀렸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20년이 지난 지금 타워 팰리스는 여전히 높이 서 있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인데 가치는 내려왔죠. 뭐가 바뀐 걸까요? 바로 시대가 원하는 게 바뀐 겁니다. 2000년대 시대는 높이를 원했습니다. 하늘 가까이 다른 사람들 위해 사는 것, 그게 성공의 증거였죠. 하지만 2020년대 시대는 한강을 원합니다. 높이가 아니라 조망, 상징이 아니라 실속을 원하는 거예요. 한때 최고였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90년대 삐삐를 차고 다니던 사람들은 자랑스러웠습니다. 2000년대 싸이월드 도토리 부자들도 뿌듯했죠. 그런데 지금 그것들 어디 있나요? 시대가 바뀌면 어제의 최고는 오늘의 구닥다리가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과거의 성공이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타워 팰리스는 이미 완성형이었습니다. 2002년에 최고급으로 지었고 더 이상 손댈 데가 없었죠. 이미 최고인데 뭘 더 하겠어? 하지만 시장은 완성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장 가능성을 원했어요. 지금 낡아도 10년 뒤 새 건물이 될 수 있는 것, 지금 부족해도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완성은 성장이 끝났다는 뜻이 됐습니다. 정부 정책도 시대를 따라갔습니다. 2000년대에는 고급 주택을 자랑으로 여겼지만 2020년대에는 규제 대상이 됐죠. 종부세로, 대출 제한으로, 온갖 방법으로 압박했습니다. 시대가 바뀌니까 정책도 바뀐 겁니다. 강남구 이철수 씨는 2019년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타워 팰리스를 정리한 거죠.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아버지 유산인데 왜 팔아? 타워 팰리스잖아. 하지만 이 씨는 확신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과거의 명성으로는 못 버텨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때 명문이었던 대학, 한때 잘 나갔던 대기업, 한때 부러움 샀던 직업, 그것들이 당신을 평생 지켜주진 않습니다. 시대가 원하는 게 바뀌면 과거의 성공은 오히려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타워 팰리스가 보여준 교훈은 명확합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말 것, 시대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변화를 읽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결국 밀려난다는 것 말입니다. 경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도, 브랜드 가치도, 명성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만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산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타워 팰리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도곡동에 높이 서 있고 조명도 환하고 관리도 잘 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내려왔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이죠. 부동산의 몰락은 폭락으로 오지 않습니다. 외면으로 옵니다. 매물이 나와도 연락이 없고 가격을 내려도 관심이 없고 결국 경매로 나가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는 것. 그게 진짜 몰락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늘 경매부터 나타납니다. 법원 게시판에 오른 타워 팰리스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산은 과거를 팔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팔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타워 팰리스가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최고급 아파트, 최고가 주상복합, 최고의 상징. 하지만 20년 뒤 그곳도 똑같은 길을 걸을지 모릅니다. 시장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미래만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반대로 몰락했다가 다시 부활한 부동산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산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